정 박사님이 빨리 나가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한 50분 남았는데 이 속도면은 끝까지 다 맞춰주실 것 같아요. 뭐 온라인 노출 일하는 거니까. 네네. 인원이 적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냥 인원이 많아야 중간중간 졸고 그러는데 졸지도 못하고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누구도 왜 그러나요? 전 뺐어요, 전 뺐으려면 우리 김 선생님한테 가면은 아마 저렴하게 해줄 것 같아요. 내일 여기 기계. 오신 분들은 그냥 제가 밥까지 사다 드리죠. 저희 실력은 그냥 부자는 돈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은 안 받아요. 저 아래 전 빼서 그렇대요. 저 몸에 이렇게. 여기 붙여야 되지 않나 더 받은 것 아, 붙였는데요. 이제 몇 센치 나서. 음. 네, 그럼 네. 이어주시죠. 뭐. 지금 좀 전에 이제 얘기하다 국가 내지는 계획경제 그래서 얘기하다 이제 끝냈는데요. 계획경제라는 게 좀 전에 얘기처럼 명령경제도 있고 커맨도 이코노미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전에 얘기처럼 인디카티브 있죠. 이런 일종의 간접적 계획경제라고 얘기합시다. 이건 직접 경제, 직접적 계획 경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드골, 일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 그리고 이제 그 레닌이 살아생전에 했던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련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무너진 거지, 이거는 무너진 적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중국이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이 말하자면 중국이 지금 매년 경제 성장률이 연 8%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박정희 시스템 하에 연 생산성이 8%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1,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가는데 20년 만에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요소를 한국의 진보가 적극적으로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뭐 이거라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소련이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날아간 건데 이것까지 날아갔다? 아니 뭔 얘기야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지금도 이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인디카티브 플래닝이라는 게. 지금도 여러분들 공문서 같은 거 뒤져보십시오. 가령 박근혜 정부가 지금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라는 걸 내세웠죠.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창조경제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여기도 3개년 계획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령 뭐 노동부 아니면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중소벤처기업 육성 5개년 계획이라는 거 쳐보세요. 문서가 막 튀어나올 거예요. 정부의 그 계획에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벤처기업이라고 이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중소벤처기업 육성하는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정부가 공짜로 주는 돈이 있어요. 중소기업들한테. 뭐 한 기업당 뭐 1억도 주고 10억도 주고 그래요. 주로 무슨 명목이냐? R&D를 한다.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뭐 신제품 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은 정부기관한테 가면은 뭐 여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런 이 대출기관들, 아니면 뭐 과기부라든가 산자부, 정통부 이런 데서 하는 공짜로 주는 그 R&D 자금들이 많아요. 이런 자금들을 주거든요. 그럼 정부가 계획을 세워요. 앞으로 5년간 벤처기업 1만 개를 10만 개를 육성을 하겠다. 그 중에서 1만 개는 창업시키겠다. 근데 매출액 1,000억짜리를 1,000개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 제시해요. 이거 맨날 신문에서 보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계획경제예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예요. 이게 자유시장 경제라는 건 정부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령 뭐 우리나라가 앞으로 IT를 키우겠다, 의학산업을 키우겠다. 의학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뭐 제약회사들을 몇 개를 뭐 이 매출액 몇 주 이상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바로 박정희 때부터 나왔던 역사적 유산들인 겁니다. 다른 나라, 가령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이런 게 없어요. 전통들이 없어요. 이런 전통을 가장 강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몰래 하죠. 국방연구라는 이름으로 그냥 몰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산업정책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산업육성정책이라고 합니다. 산업육성정책이라는 거는 뭐냐? 산업이 육성되는 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알아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투입해가지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을서 나오죠. 세금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은행들, 정부가 이제 자기 산하에 있는 은행들. 옛날에 이제 그게 우리나라 뭐 한일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었는데 지금 그걸 다 민간에 팔아버렸어요. 누가 팔았습니까 이거? 이른바 진보적인 정부였던 김대중 노무현주가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놓고선 지금 누가 하느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런 아직까지 국책으로 남아있는 은행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이런 은행들조차도 지금 참여연대 소속 교수들로 대표되는 이른바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왜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민영화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어요. 이른바 진보학자들. 그리고 더 진보적인 좌파 학자들은 워낙 경제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비판도 안 해요. 그냥 다 좋은 거겠지 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뭐 경제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다 더 좌파인 분들은 다 정치학밖에 모르니까 그냥 뭐 혁명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뭔 혁명을 하자는 거지 경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고요. 논쟁도 안 하고 있고, 이 참여연대 쪽에 있는 분들하고 뭐 토론도 하지 않고 있고 논쟁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노골적으로 좀 비판하자면은 김생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이분은 한국 경제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은행 민영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발언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학파는 완전히 거의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진보적 자유주의가 거의 99%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노동운동이 됐건 진보정당이 됐건 간에 파라다임을 넘어설 수가 없고 저항하는 운동이지 대안이 없는 운동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라는 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시장이 있고 자본 내지는 사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울린 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예요. 그 중에서 시장 경제, 시장이 있으면 무조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지적하는 거고, 이건 뭐 마르크스도 얘기하는 건데, 가령 뭐 우리가 흔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통일신라 시대의 장보고가 했던 게 뭡니까? 무역 아니에요. 무역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통일신라 시대의 조선시대보다 더 많이 무역이 발전했는데, 그렇다고 그래갖고 통일신라 시대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얘기를 안 해요. 똑같이 로마 시대 있죠. 로마 시대에 화폐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해요. 시저의 그 이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화폐 있죠. 금화 이런 것이 뭐 중동 지역, 뭐 하물며 저 런던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나타날 출토가 될 정도로 화폐 경제가 발전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돈을 주고서 화폐를 주고서 주고받는 상거래가 발전했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제 뭐 포도주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발전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경제를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시장 경제 일반과 자본주의라는 것이 분리가 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답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는 여전히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라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거예요. 가령
그냥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노동력이 노예인데 노예를 사고 팔죠. 물론 상품이에요. 노예 주인이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뭐 이빨도 들쳐보고 몸 튼튼한가도 보고 뭐 애 잘 날지도 보죠. 왜냐면 애를 또 낳아 또 애도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소새끼처럼 이게 보는데 노동력의 상품화인데 이 상품화가 노동력 전체의 상품화가 아니라 부분적 상품화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파는 게 아니라 노동만 팔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인격의 상품화는 완전 노예고 노동자들, 이 자본주의시장 경제 노동자들은 노동을 파는 거예요. 말하자면 품을 파는 거예요. 품만 파는 거지 인격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그 8시간 내지는 10시간 동안만 나의 인격이 아니라 이 기업의 의지하에 들어가서 나의 품을 파는 거예요. 이걸 노동자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스의 자본론에다 나온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는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앞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마르크스가 얘기한 것 중에 저는 그 출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양반이 보지 못한 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노동력의 상품화 내지는 노동의 상품화다. 이게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나누는 가장 큰 중요한 구별 요인이다 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노동력이 상품화된 이유가 뭡니까? 막스가 이것도 자본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 면을 얘기를 해요.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소외되어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경우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 농사꾼들이 아무리 뭐 이 돈이 없는 소작농들이라 하더라도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농사를 질 권리를 가졌고 유럽의 경우에도 중세 농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토지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고 일정 정도 점유권을 가졌어요. 내 땅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농사질 권리,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근데 근대적 자본주의가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10년대에 이 일본 놈들이 토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확정시키죠. 그래가지고 이 농촌에 있는 마을들의 이 공유주 다 뺏어버리고 그러면서 아주 무산자화 시켜버려요. 이른바 노동력 상품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무산자라는 겁니다. 소유가 없어요. 생산수단, 과거 경우에는 토지로부터 다 쫓겨나버려요. 그 다음에 도시,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만은 생산수단이라는 게 바로 기업인데 기업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말하자면은 어디 가서 월급 받지 않는 한은 대부분 다 같은데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월급 받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무산자예요. 요 얘기만 딱 보게 되면은 대안이 뭐냐가 나오죠. 이게 마르크스 정통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입니다. 생산수단의 소유를 복구시키자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생산수단이라는 게 기업인데 기업을 자본가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게 소유를 뺏어갖고 노동자들이 갖자, 국유화시키자. 이게 전통적 그 사회주의 이론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저보다 더 왼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노동운동에 있는 분들도 상당 부분이 이걸 믿고 계십니다. 국유화 아니면 뭐 죽음을 이런 얘기. 근데 이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마르크스도 얘기한 부분인데 다른 게 아니라 이 무산자는 두 가지 의미에서 무산자거든요. 첫째는 생산수단이고 두 번째는 소비수단이에요. 소비지. 이 얘기를 사람들이 안 해요 지금. 소비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광주라든가 아니면 저 전라도
경상도 이쪽에 가서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있죠? 이분들한테는 월급을 서울이나 이 울산 지역에 반만 줘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왜냐? 집값이 싸요. 전세는 거의 없고 집이 한 5천만 원 정도면은 집을 얻는 게 아니라 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 집 옆에 밭이 있습니다. 밭에서 뭐 합니까? 채소를 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100년 전에 유럽 전체가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임금을 낮춰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 대도시로 편입돼 버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비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주택, 없고 밭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료품 자체 조달이 안 돼요. 주택의 자체 조달이 안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두 가지 의미인데, 노동력이 상품이 돼가지고 이른바 정말 무산자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 자유롭다는 거고, 박탈당했다는 거고, 두 번째가 소비수단으로부터 박탈당했다는 건데, 이 중에서 정통의 좌파 내지는 사회주의는 생산수단 이것만 문제 삼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 삼자는 거예요. 왜 소비자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여기 백승호 씨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요즘에 참 살기 힘든 3포 세대 대학생들이 있어요. 3포 세대가 지금 힘들어하는 게 기업의 주인이 안 돼서 힘들어합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그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연애하기 힘들어요. 그게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렇게 힘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이에요. 자기 부모로부터 따로 나와서 독립될 만한 돈도 없지만은 그 주택을 얻을 수가 없어. 두 번째, 교육. 정말 중요한 거죠. 교육을 받는다는 건 생산수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인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를 갖다 높이는 거니까. 그 다음 의료. 중요하죠. 그 다음 식료품. 말하자면 의식주. 이게 바로 소비재인데, 이거 전체를 시장에서 공급받아야 돼요. 시장에서 공급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취업해가지고 최저임금 100만 원이라도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이걸 얻지 않으면은 이걸 다 얻을 수가 없어요. 대학을 나오니까 최소한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 받을 만한 일자리가 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 정통 좌파들은 야, 그 문제는 자본주의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중소기업까지 전부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그냥 무조건 그럼 일자리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어느 세월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어느 세월에가 문제가 아니라 원리적인 문제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택, 교육, 의료, 식료품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생계수단, 소비재들을 만약에 시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기구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비시장에서, 예를 들어 반시장에서 비영리적으로 공급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주택을 정부가 무료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제가 국가라는 말을 썼어요. 정부가. 교육, 의료 이런 것들 전체를 다 말하자면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들, 물질적 조건들을, 기업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정부가 비영리적으로 공급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굳이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하나 또, 노동력을 팔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특징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일부 저보다 더 왼쪽에 있는 분들이 기본소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면은 아니 대학생들이 뭐하러 취직하려고 난리가 납니까? 그냥 대학 졸업한 다음에 그냥 띵까띵까 놀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기본소득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본주의가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본소득론 그 자체는 따라서 소비재 내지는 소비수단에 대한 얘기만 들어가 있는 거지 생산수단 내지는 이 기업들을 어떻게 국가가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튼 뭐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기업과 소비가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포함해서 마르크스라든가 뭐 스탈린이라든가 레닌이라든가 이런 정통적인 이 좌파 사상이 이쪽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관심했었어요. 개인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목하는 게 바로 68운동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른바 이게 신좌파예요. 뭐 이렇게 국유화시키니 뭐 이런 데 관심을 쏟느냐. 여기 왜냐면 소비와 소득의 주체는 개인이거든요, 결국은. 마르크스가 원래 꿈꿨던 세상은 개인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세상이었고 이 세상의 근본적인 전제가 생각단이에요. 말하자면 전제 내지는 조건에 관한 것이지 인간의 해방에 관한 거는 주로 이쪽에 관한 거거든요. 이게 신좌파인데 아무튼 저는 그 양쪽의 그 이 문제의식이 옳은 점도 있지만은 양쪽에 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노동의 상품화 이것을 국가 내지는 비영리적인 그 활동을 하는 이 국가기관이 뭔가 이룩하자라는 것을 저는 복지국가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복지국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노동운동의 노선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복지국가는 노동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복지국가를 만들게 되면 노동력의 상품화가 근본적으로 저지 내지는 제한되는 거예요. 그만큼 노동운동의 힘이 강해지는 거고 그만큼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가 침식당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복지국가의 수준이 있어요. 아주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가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실업수당을 줘도 찔끔찔끔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어차피 뭐 그걸 받더라도 이 노동력 자기를 갖다 이 시장에 나가 팔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미국 같은 나라들 말하자면 극빈층들만 복지를 받으니까 극빈층이 아니고 좀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복지 못 받아요. 그럼 이 양반들은 노동력을 상품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라고. 뭐 이런 나라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하는 나라들 말하자면 신체 건강한 사람들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주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데서 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다면은 이분들이 정말로 이 어거지로 일을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고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죠. 자기가 취업을 해갖고 돈을 번다는 게 어거지로 우리 새끼들 그냥 학교 보내려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도 최대한 줄여주고 하루에 뭐 지금 8시간인데 궁극적으로는 뭐 한 3, 4시간 정도로 하루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만 일하고 그 정도만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들은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자유로운 공부라든가 재교육이라든가 책 읽기라든가 아니면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복지국가도 이제 그 낮은 차원의 복지국가가 아니라 고도의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이 고도의 복지국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냥 생계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지는 말하자면 육체적 생존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인격을 어떻게 고양화시킬 것인지 그러려면은 교육의 문제, 문화, 예술, 과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영리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 인간의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가지고 낼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 생산 과정에 투입돼 갖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업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개인의 인격이 함양되는 것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선순환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런 것이 사실 저희가 꿈만 꾸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미국의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븐 잡스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나온 경영학과들 보면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미국의 구글이라는 회사에 가보면은 회사 그 안에 무슨 정원도 있고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토론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본주의 기업 내에서 그런 것들이 일부 실현되는 데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그 전제는 뭐냐면은 구글이 돈을 무지하게 벌고 있죠, 지금. 생산성이 무지무지 높은 거예요. 그런 식의 기업들을 우리가 차츰차츰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 좌파처럼 생산수단 내지는 기업에 대해서만 주목하지 않고 소비재 내지는 그 소비수단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최초의 집단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영국의 페비안 소사이어티였던 거예요. 거기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누구죠? 그 버나드 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 이런 시드니 웹 이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아니라 베르슈타인이 그 영국의 망명가 있는 동안에 그걸 가서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해가지고 이거를 독일로 가져왔는데, 저는 베르슈타인은 좀 한 가지 배울 점은 있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베르슈타인이 여러 가지 점에서 이 좀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요. 그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사회주의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였으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 개혁을 해나가는 것 그 자체가 사회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개혁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민운동들 쪼잔한 것들, 아니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러면 다 뭔가 좋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은 인간이 원래 갖고 있었던 궁극적 꿈 같은 거 있죠. 말하자면 그 이상이라고 하죠. 꿈과 이상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근데 원래 19세기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자의 꿈이 항상 사회주의였는데, 사회주의라는 건 뭔가 궁극적 꿈 내지는 이상이었거든요. 이걸 향해서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르슈타인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야 그런 거 없어. 궁극적 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끊임없이 그냥 현실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해. 이게 다야.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거 맞는 얘기인데, 또 한편에선 맥이 빠져버린 거야. 궁극적 꿈 같은 게 없어졌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베르슈타인의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건 문제가 있고, 이런 그 베르슈타인의 그 한계를 넘어간 사람이 바로 스웨덴의 빅포스인 거예요. 빅포스가 잠정적 유토피아란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말하자면 궁극적 유토피아라는 게 있고, 궁극적 유토피아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마르크스가 꿈꿨던 궁극적인 이상,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유로워져 갖고 아침에는 낚시 가고 저녁 때는 독서하고 그 중간에 잠시 그냥 생산활동 좀 하고, 말하자면 정말 자유로운 세상, 이런 궁극적 유토피아가 있는데, 그거 언제 가겠냐? 그거만 맨날 얘기하면서 우리 현실에 당장 지금 노동시간 단축 투쟁도 해야 되고 임금 인상도 투쟁도 해야 되고 부자 증세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식의 그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지 말고, 당장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만들 세상을 일반 국민들한테,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거 우리로 치면은 청년 대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비정규직들한테 어떤 꿈을 줄 것인지, 궁극적 꿈이 아니라 말하자면 천년 왕국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장 당신이 5년 뒤 10년 뒤에 어떻게 인생을 좋게 바람직한 마음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잠정적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것은 그 방향을 잃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궁극적 유토피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베르슈타인은 요 얘기만 딱 하면서 이거는 아예 없애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노동운동 내에 저보다 더 왼쪽에 있는 분들은 이 얘기만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 이 잠정적 유토피아에 관한 얘기는 누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죄송하지만 시민단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를 누가 움직였어요? 진보를. 시민단체가 움직였어요. 경실련, 참여연대, 뭐 환경운동연합이니 뭐 이런 시민단체들 있죠. 여기가 아젠다를 실제 만드는 거예요, 다. 국민들이 보기엔 얘들이 현실적인 거예요. 힘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노동운동, 그 다음에 좌파들 니들 말은 좋아, 자본주의 집어업자. 근데 와,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당장. 당장 행동 강력이 없잖아. 근데 문제가 시민단체들이 당장의 잠정적 유토피아를 얘기를 해요. 탈원전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벌개혁이니 뭐니 뭐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제가 항상 지적하지만 철학이 없어요. 물론 철학이 있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철학. 진보적 자유주의인데 철학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거랑 연결되지만 원전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왜냐? 당장 여기 지금 형광등이 켜져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근데 당장 여기 지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화학 제품들인데 이걸 다 없앨 수가 없어요. 다 없애는 순간 우리는 졸제 그냥 조선시대 기와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일단 당분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걸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가령 뭐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너무 비싸요. 그럼 이거를 가격을 낮출 만한 조건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가 신기술이 개발돼야 돼요. 신기술이 개발됨과 동시에 대량 생산이 돼야 돼요. 아직도 태양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싼 이유가 신기술도 없지만 또 하나가 너무나 시장이 작으니까 이거 소량 생산하면 단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기술이 나오고 대량 생산이다. 이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기업이 해야 돼요. 자본주의 기업이. 더군다나 이런 것들 조그만 중소기업들 돌아보서 못해요. 대부분 다 대기업들이에요. 현대중공업 정도가 돼야지 그 풍력발전기를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조그만 벤처기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대기업들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너지를 절약하게 해야죠. 핵발전소를 하나를 문을 닫으려면은 일반 가정집의 그 전기집 절약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집마다 단열재를 엄청나게 쓰는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재건축을 하면 이게 돈이 됩니까? 집장사들이 이거 할 것 같아요? 집장사들은 안 하는 게 당연히 왜냐면은 집을 세줬을 때 분양을 하고 나서 집장사들이 이거 신경 없어요. 그 다음에 월세주택 경우에 월세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는 거지 집주인은 감당 안 해도 되거든요. 따라서 시장 원리상 에너지 절약 기술이라는 거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채택이 안 돼요.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이 들어가야 되고 그 얘기 뭐냐면은 국가가 비영리적인 원칙에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다. 방금 전에 얘기처럼 주택을 대대적으로 개량해야 돼요. 현재 뭐 여기 동네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뭐 가령 전라도 광주라든가 아니면 경상도 대구 이런 데 가면은 대부분의 주택들이 40년 전에 지어진 것들이에요. 에너지 낭비가 무지무지 심해요. 재건축을 해야 돼요. 분명히. 아파트 같은 거 정말 친환경으로 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할 만한 돈이 집주인한테 없어요. 세입자들은 더더구나 아직도 없어요. 안 일어나죠. 누가 해야 됩니까? 정부가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전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환경운동하는 분들은 환경만 얘기를 하고 원자력만 얘기를 하고 있지, 주택을 대대적으로 개량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한 뭐 1천만 채, 전체 주택이 한 1천만 채 정도 되는데, 이 1천만 채 주택 전체를 어떻게 하면은 단열재 내지는 태양전지 같은 걸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이거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몇백조가 들어갈 겁니다. 이거 어떻게 돈을 조달할 건지,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어떻게 더 얻을 것인지, 이걸 위해서 주택 복지를 어떻게 늘려날 것인지. 아주 이거는 단지 원자력 발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처럼 주택 복지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문제거든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태양전지가 있고 열 차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이 주택의 품질이 높은 그런, 말하자면 스위스라든가 스웨덴 정도의 그 주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 계시는 그 대학생들, 기숙사를 보급할 것인지, 가장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급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진도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핵발전의 문제,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 주택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과정에서 또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친환경 기술, 산업정책 육성, 말하자면 새로운 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벤처기업을 어떻게 이 방향으로 발전시킬, 이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국가 비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걸 위해서도 방금 전에 얘기처럼 5개년 계획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박노해가 말 잘했어요. 5개년 계획, 복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계획 경제를 필요로 해요. 박정희 시대가 그걸 했다면은 그거의 요소를 대부분 다 살려야죠, 우리가. 그게 실제 레닌도 얘기를 한 것들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전체가 다 종합적인 플랜을 필요로 하고, 그 뒤에는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복지를 강화할 것인지,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인류의 미래를 만들 것인지, 철학이 필요해요. 통일적인 세계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잠정적 유토피아인데, 이런 잠정적 유토피아에 관해서 얘기하는 순간 아까 얘기처럼 시민단체들의 논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민단체들은 각계역지는 잘해요. 누구는 소액주 운동하고 있고, 누구는 주택 문제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는 환경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종합적인 플랜을 제시할 능력이 내적으로 없는 겁니다. 일단 사상적, 정신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저는 감히 말하건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좀 전에 얘기처럼 독일의 스웨덴의 비포스라든가 이런 그 사회민주주의적인 그 철학과 정신에 의해서 노동 문제와 환경 문제를 어떻게 결합시켜가지고 종합적인 플랜을 짤 것인지, 그리고 노동 문제와 주택 문제, 복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 전체를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자유롭고 동시에 생명의 존엄성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또 지구 전체의 그 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지,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가는 전면적인 그 이 인간의 방 내지는 자연 친화적인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깊이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20분 남았는데요. 재벌이랑 연관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4페이지 보면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그저 작년 말에 나온 책에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노믹스 비판하는 책인데요. 부제가 정식인의 단도직입 경제민주화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첫 번째는 재벌이라는 걸 어떻게 볼 거냐. 재벌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돈 많으면 재벌이라고 그러죠. 부유한 사람 내지는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을 사람이에요. 특히
가족을 재벌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이제 보다 더 엄밀한 의미인데 대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집단, 말하자면 기업 그룹이죠. 이거를 재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이 후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이 재벌 문제에 대해서 저랑 장하준 교수가 헐핏하면 이제 욕을 먹는 이유가 저 나쁜 놈들 말이야, 재벌들을 옹호한다, 이제 욕을 먹고 있는데, 저희가 옹호하는 거는 이 후자이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다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얘기인데, 보다 근본적인 얘기 이겁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대기업 내지는 대공업, 이거는 큰 악마고, 중소기업은 작은 악마다. 우리나라 진보의 논의정이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마트는 나쁜 놈들이고, 이마트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동네 영세 상인들은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제가 그 얘기를 완전히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자고요. 스웨덴이라든가 독일 같은 데 가보면은 동네에 영세 상인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대형마트래요, 거기도.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보시면 기억나겠지만은, 마르크스가 쓴 경제학 어디에도 대자본보다 중소자본이 더 아름답고 착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중소자본들이 대기업과 경쟁 과정에서 무너져가지고 일종의 노동자가 된다, 임금 노동자가 된다, 이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라고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논쟁 대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논쟁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논쟁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좌파들이 무기력하냐면 이게 이제 베니슈타인하고 연결이 되는데, 19세기 말에 아니 20세기 초반에 농업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이 많은 논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뭐 유럽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대부분의 농사꾼들이 대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이 커다란 플랜테이션 농장에 무슨 뭐 임금 노동자로 고용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농사꾼들은 자기 땅을 좀 갖고 있는 소규모 농장들이었거든요. 독일조차도.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건데, 이 대부분의 농사꾼들이 사회주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노동운동의 지지자가 아니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프랑스의 농사꾼들, 우리 치면 이제 전농, 이런 거 진보적인 농사꾼들의 대표단체들이 대부분 다 프랑스로 치면은 나폴레옹 지지자들이에요. 왜냐?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땅을 다 나눠준 거를 다 법으로 확정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때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영주들 땅을 다 뺏어갖고 다 나눠 가져요. 말하자면 이 봉건적 소유가 다 없어진 건데, 이거를 나폴레옹이 헌법에 아주 확정시켜가지고 그래, 계속 이대로 가자 라고 하니까 프랑스 인구의 90%였던 농사꾼들이 나폴레옹한테 대대적으로 그냥 환호하면서 황제 만들었고, 이 양반들이 바로 이제 나폴레옹 군대의 주력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나폴레옹이 독일, 러시아까지 점령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군대가 이런 식이었고, 그게 이제 바로 문제는 이런 건데, 나폴레옹이 이런 점에서 근대적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죽은 한 20년 뒤에 1850년대부터 사회주의 운동, 노동운동이 막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노동운동을 끊임없이 적대시하면서 싫어하는 게 바로 프랑스의 농민운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양상이 프랑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거든요. 이거를 뒤집어 엎은 게 누구였냐? 러시아예요.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내지는 사회주의 운동과 농민운동이 결합이 된 거예요. 짜르를 격파하기 위해서. 이 사상이 우리한테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노동자 농민, 진보하면 노동자 농민 아닙니까? 하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양자의 이해관계가 똑같지가 않아요. 이게 관용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 농민이 아니라 그냥 소소유자로 얘기를 합시다. 말하자면은 그냥 장사라도 하고 있는 분들도 얘기인데, 제가 그냥 웃기는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이 박근혜 정부가 노동운동을 적대시하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가, 정리해고된 노동자가 가령 대리점을 차려요. 그 퇴직금 받아가지고 대리점을 차려가지고 남양유업 같은 대기업이랑 싸운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그 대리점주들이 소유자들인데 그분들이 탄압받습니까? 졸지에 영웅이 돼버려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데올로기적인 채용이에요. 노동운동은 나쁜 거예요. 일반적인 것, 보수 언론 시각에서. 근데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조차도 끊임없이 비판을 합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대기업에서 누군가가 막 그냥 뭐 싸우다가 임금 인상 투쟁 같은 걸 하면은 막 그냥 여론에서 막 엄청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딱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뭘 하다가 이마트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그럼 적은 이마트고 이 사람들은 이마트와 싸우는 일종의 다윗이 돼버려요. 뭐 보수 언론까지 파면하고 더군다나 진보는 더 나갈 나위가 없고 누구나 이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식의 구도입니다. 대기업이 있어요. 여기 자본이 있고 노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기업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자본이 있고 노동이 있죠. 대집이 있다 칩시다. 아니면 여기 홍대 입구에 카페들이 많아요. 이 카페 보면 카페가 대부분 다 뭐 이 자본금이 한 뭐 4억에서 한 5억 정도 들어가죠. 소수주들이에요. 여기 최저임금을 일하고 있는 알바 대학생들이 많아요. 지금 이 소자본가들이. 최저임금도 안 줘요.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그 알바 대학생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카페들이 대규모 프랜차이즈점들에 의해서 얼마나 수탈당하는지가 항상 더 커다랗게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항상 여론에서 중요시되는 거는 가불관계에서 뭐냐면은 대기업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있는 소자본, 얘들은 굉장히 많이 여론화되고 있고 이거를 대표적으로 여론하고 있는 것이 시민단체들하고 민주당이죠. 이것을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일하냐면은 뿌띠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뿌띠부르주아 사상이에요. 한겨레 신문 뭐만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대기업 내지는 대자본이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이 끊임없이 뭔가 억압당하고 그다음에 처지가 나빠지고 이러는 사실인데 마르크스가 이제 마르크스였던 가장 큰 이유가 이거를 이 뿌띠부르주아의 운명으로 봐버린 거예요. 운명. 어쩔 수 없어. 야, 그냥 저 뭐 이 카페 같은 거 하다가 그냥 들어와서 아니면은 이마트 같은 데에서 에 의해서 말하자면 동네 그 마트들이 망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그게 사실 더 발전되는 거니까 냅두고 그거를 저항하지 말고 거기에서 몰락한 그 동네 구멍가게 주인들이 차라리 이마트에 들어가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마르크스의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은 책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80년대 읽은 책에. 근데 한국의 진보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 메시지를 완전히 까먹고 있어요. 그냥.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 하나고 두 번째, 제가 그렇다고 해갖고 이거를 완전히 100% 찬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제가 아까 대기업 얘기했죠. 대자본, 소자본, 여기 카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뭐 이 조그만 가게들이 있는데
소자본이 소자본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역사의 발전이고 진보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마트에 대항하는 소자본들이 계속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진보다. 이게 진보입니까? 그건 현상유지 정책이에요. 진보가 아니에요. 소자본은 분명히 제가 볼 때 대자본을 커야 된다. 다른 게 아니라 대자본을 큰 방법이 이마트에 먹히는 것도 있고 먹혀버리는 것도 있고 두 번째가 또 있어요. 협동조합이에요. 가령 동네 이 중소 상인들이 뭔가 구매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 구매가 가능해져요. 이런 거 아시죠? 이미 있는 사업이에요. 노무현 때부터 시작한 거니까. 가령 소비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공동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동네 마트들이 당연한 얘기인데 동네 마트들이 어떻게 대기업들로부터 물건을 싸게 조달합니까? 불가능해요. 협상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한 1000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구매를 해보세요. 이 공동구매를 공구 거라고 그러죠. 공동구매하면 당연히 협상력이 높아지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단가를 10% 깎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대자본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자본이라는 건 반드시 이 이마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협동조합이라는 거 역시 소자본들이 묶여가지고 일종의 유사 대자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의료생협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계시지만은 커다란 병원에 맞서가지고 생협 같은 걸 만드는 거 이것도 역시 조그만 영세 자영업자로서의 그 병원들이 아니라 커다랗게 묶여있는 일종의 대자본 형식을 바꾸라는 거죠. 이런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더불어가지고 이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는 대자본 그 자체가 큰 악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대자본을 어떻게 하면은 통제할 것인지. 악마가 다른 게 아니라 자동차로 치면은 현대기아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백만 대를 만들고 있는데 몇백만 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나마 자동차 한 대 값이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내려간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의 생산 단위가 한 모델당 기껏해 5만 대, 만 대밖에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손익분기점을 못 내기 때문에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럼 그 회사가 망하죠, 아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업종들,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선업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업종의 기술적 특성, 그 다음에 그 소비시장의 특성 때문에 대기업 내지는 대자본으로밖에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깨가지고 현대차, 기아차를 다 깨가지고 한 100개, 200개 정도의 소규모 중소기업을 만들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대자본의 존재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에 맞서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노동자들이 회사 내에서 이사회 권력을 차지할 것인지 말하자면 기아차, 현대차 내지는 삼성전자의 이사회에 이 절반 정도를 종업원들이 직접 선거에 선출되어 있는 종업원이라는 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부장급 이하, 그러니까 과장 이하 내지는 차장급 이하의 종업원들이 직접 선거위에서 대표를 대의원들 선출해요. 이 대의원들이 바로 이사회의 절반을 들어갑니다. 그런 절반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서 정리해고라는 게 아예 불가능해요. 정리해고를 하려면은 이사회 결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사회 결의에서 어떻게 이게 일어납니까? 종업원 대표가 절반인데 불가능하죠. 원천적으로 봉쇄시키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민주화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하면서 재벌기업 내지는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대기업을 깨가지고 나쁜 거니까 중소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중소기업을 더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면은 협동조합 같은 방식으로 대자본화 시킬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대자본을 깨는 것보다는 대자본을 어떻게 하면은 종업원들이 통제할 것인지 그게 뭐냐면은 종업원들이 100% 주인은 아니더라도 절반은 주인으로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노동운동조차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나 뭐 시민단체가 이런 얘기하는 거 뭐 꿈에도 꾸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원래 하는 곳이 바로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에서 폭스바겐의 뭐 종업원들이 30만 명, 50만 명 돼요. 50만 명을 대표하는 그 이사들이 한 10명이 있습니다. 이사회라는 거, 이게 바로 회사의 주인이거든요. 주주총회라는 건 별 힘이 없는 기관이니까. 이 이사회 중에 10명이 종업원 쪽 뒤고 10명이 주주 쪽이에요. 나머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회 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쪽을 편을 들 것인지가 캐스팅 보드를 줘요. 만약에 이 한 사람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본주의가 1%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이쪽을 들잖아요? 그럼 자본주의가 51대 49가 돼요. 51은 종업원 권력이고 49는 자본 쪽 권력이에요. 자본 쪽이라는 건 주주들이에요. 근데 독일은 헌법에서 자본주의적 경제니까 이거를 51이 자본이고 49가 노동이에요. 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독일의 3인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정당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해요. 그래서 서독은 여전히 자본주의와 비판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지만은 100% 순수한 자본주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이 사회에 100%가 다 주주만 들어가게 돼 있죠. 그게 대주주가 됐건 소액주주가 됐건 간에. 근데 여기는 49%는 종업원 대표예요. 이게 뭡니까? 자본주의가 49%나 사라진 거예요. 살만한 거죠. 그 정도만 돼도. 스웨덴은 어떻게 됐냐? 스웨덴은 30%예요. 70%는 주주, 30%는 종업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이 더 나은 복지국가죠. 왜냐하면은 기업 내 권력 관계는 독일이 훨씬 더 세지만은 종업원 쪽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다 더 이 3인당 집권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거두는 거나 아니면 그 이 각종 정부 위원회 시민단체 내지는 이 주민대표가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스웨덴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 전체의 권력에 있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통제 관점에서 봤을 때 스웨덴이 훨씬 더 민주적 통제가 더 강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적 원리, 영리의 원리 내지는 수익성의 원리가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저는 재벌개혁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구별해 생각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제민주화라는 걸 그 동시에 대자본을 깨가지고 소자본을 만드는 거 특히 대자본 중에 대자본인 뭐 삼성,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을 깨가지고 그룹을 해체시켜버리고 이거를 독립적 대기업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 독립적 기업만을 더 깨버리고 이거를 경제민주화로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소소유자 자유주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시장을 만들어가지고 독점 자본은 나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기존의 자유주의적 사상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이 시민단체의 일종의 경제 철학이 돼 있고 이게 지금도 안철수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이쪽에 여전히 침투가 돼 있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 양반들은 일반 서민들 있죠. 말하자면 월급 받는 월급쟁이들 그 다음에 정말 이 서민들 이런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나마 좀 잘 먹고 잘 사는 약간 상층 이 소수자들 있죠. 그게 주로 소액주주들. 소액주주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액주주들도 소유자들이니까. 소액주주들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살 수 있는 그 이 자산가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든가 안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고 그나마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쪽은 그나마 노동운동이라든가 복지 쪽을 좀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두 가지죠.
개혁자유주의가 있고 진보적 자유주의가 있어요. 이게 중도죠. 이게 바로 안철수예요. 진보적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문재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에 엊그저께 보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유명한 기자회견 있죠. 며칠 전에 그 선거 안 좋아지니까 정동영, 천정배, 한원구도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최태욱 교수가 사회를 봤어요. 그 다음에 고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정작 교수. 완전 기본자. 요 사람들 며칠 전에 지금 떠가지고 이제 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이 인터뷰 내지는 민주당 내에서 강연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보적 자유주의 핵심들이에요. 여기 유종일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고원이라는 분, 뭐 이름 좀 알려진 분이죠. 이분이 원래 옛날 80년대 말에 산호맹 위원이었어요. 사회주의자였어요. 지금 이거 이 양반이랑 제가 뭐 여러 가지 토론에서 만났는데 이분 사회주의 사자도 싫어한다 지금은. 삼인주의도 싫어해요. 그러면서 삼인주의는 불가능하고 바람직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아예 불가능하니까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이분은 미국식 자유주의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미국식 자유라는 게 바로 미국의 민주당인데 미국 민주당이라는 게 지금 하는 짓이 참 꼴사납지 않습니까? 지금 오바마 정부조차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주로 가장 민주당이 좌파적이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유일하게 루즈벨트 때였어요. 1930년대. 이때부터 이제 케네디까지. 요때만 이제 미국 민주당이 그나마 좀 이 왼쪽으로 좀 많이 와가지고 좀 진보적이었던 그나마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까운 때였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동영 이분이 1930년대에 미국식 그 진보적 자유주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복지를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을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와 동시에 재벌을 깨야 된다 이런 얘기야. 다 좋아요. 루즈벨트 다 좋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그냥 1930년대 루즈벨트라면은 저도 뭐 진짜 같이 협조하고 같이 갈 수가 용기가 있어요. 왜냐면 루즈벨트가 아까 얘기처럼 산별로도 강제로 만들어주고 노동운동 막 도와주고 이랬으니까 세금도 많이 걷고. 그런데 왜 이 양반들이 굳이 루즈벨트냐? 유럽식 삼인주의가 아니라 재벌 미국의 루즈벨트가 유럽과는 달리 재벌을 깨버렸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모건뱅크라는 걸 깨버렸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긴 얘기인데 이른바 금산분리에 관한 얘기인데 모건이라는 은행이 있어요. 지금도 JP 모건이라는 은행 아시죠? 들어봤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뭐 모건 스탠리라는 이런 회사 은행들이 있거든요. 이게 30년대 대공황 때 이제 이 금산분리라는 정책을 펼쳤는데 금산분리라는 거 들어봤죠? 우리나라 재벌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미국의 루즈벨트가 이걸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럽은 했느냐? 독일은 안 했어요. 스웨덴은 했느냐? 스웨덴은 절반만 했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한 뭐 디테일한 얘기는 굉장히 또 긴 얘기니까 그 얘기는 이제 작년 말에 나온 책 제가 쓴 책 거기 뒷부분에 보면은 재벌에 대한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루즈벨트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과 루즈벨트 시기의 그 미국 민주당의 공통점은 복지를 엄청 늘렸고 노동권 그리고 노동조합 이걸 엄청나게 세게 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 증세를 했어요. 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도 세금 사고 되긴 했지만은 1953년도에 대통령이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등장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웅이었어요. 유럽 전쟁을 다 지배했던 사람이니까. 미국 공화당이에요. 민주당도 아니고 말하자면 보수예요. 아이젠하워 정부 시기에 최고 세율이 부자들한테 91%였어요. 말하자면 이제 100만 달러를 넘어가는 소득, 모든 소득한테 100만 달러를 때리는 90%를 때리는 게 아니라 100만 달러가 넘어가면 우리 돈으로 한 10억 불 넘어가지 않습니까?
1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세율이 92%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 뭐 작년에 한 2천억 벌었다 칩시다. 이건희 회장이 10억까지는 세율이 좀 낮아요. 10억이 넘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990억이죠. 여기서 91%를 때려요. 얼마죠 이게? 이건희 회장이 가져가는 돈이 몇십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에 세금 낸 겁니다. 이게 미국의 아이젠하워 시절이에요. 이런 시절이 60년대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시절이 누구야 이 워터게이트 사건 일으킨 그 닉슨 대통령 있죠? 닉슨 때도 최고 세율이 79%예요. 최고 세율이. 카터 때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이걸 대대적으로 낮춘다. 32%로.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우리들의 영웅, 부자들의 영웅. 동시에 노조를 막 깨죠. 해체시키고. 근데 복지도 막 줄이고. 이게 다 동시에 진행된 게 레이건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시장이 중요하다. 국가는 손을 떼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비슷한 짓을 우리나라에서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냐? 김대중.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많이 하는데 노태우 정부 때까지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70%가 넘었어요. 부자들한테. 근데 워낙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감세 뭐 여러 가지 투자는 이게 많으니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 아무튼 70%가 넘었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세금을 깎기 시작하는 게 김영삼 때 깎기 시작하고 왜냐? 문민정부니까 민주화를 해야 되니까 대대적으로 깎은 게 김대중 때 깎아요. OECD 수준으로. OECD를 지배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 당시 미국이 누굽니까? 레이건, 부시 이런 때는. 노무현 때 또 깎아요. 4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래? 우리 더 깎자. 그래갖고 32%. 레이건 수준을 맞추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만 뭐 감세, 부자 감세한 것처럼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저 이중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미국처럼 되지 말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한 가지 우리 빼먹은 게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만 얘기를 하고 있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감세한 거, 부자 감세한 거, 이 얘기는 이중구 교수님이 입 뻥끗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 이분이 그 정당들을 지지하더라고요. 그 정당들 치하에서 뭔 개 같은 일을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중구 교수님 같은 분들 저는 뻔뻔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민주당 치하에서도 감세가 진행이 됐어요. 미국 민주당 클린턴 정부 그 치하에서 빈부격차가 벌어졌고 근데 금융시장 규제 완화가 가장 많이 벌어진 시대가 바로 클린턴 정부 시절이었고 이런 얘기를 다 빼버려요. 미국 공화당만 욕해. 한국의 공화당에 해당되는 새누리당만 욕해. 옆에 있는 새정치나 민주당 여기는 비난 안 해요. 마치 얘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웃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계속해서 진보적 자유를 비판하는 게 진보적 자유라는 것이 어떤 때는 진보, 어떤 때는 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랑 자유주의 간의 본질적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자유주의예요. 그분들은 이제 얘기를 해요. 미국의 민주당은 미국의 사회주의 내지 사회민주주의 정통이 없으니까 미국에는 민주당을 리버럴이라 하고 미국의 민주당은 사실상 사회민주주의랑 똑같다.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시라 합시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들이 누가 미국 민주당을 갖다 사회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까? 유럽 기준으로 딱 놓으면 미국의 민주당은 유럽의 온건 보수주의 정당이다. 말하자면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그거를 유럽에서는 소셜 리버럴, 진보적 자유라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은 이 정확한 얘기인데 손학규 이분이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물러나셨는데
손학규 이분이 2년 전에 대통령 출마를 하시려고 준비한 책의 이름이 저녁이 없는 삶이었어요. 저녁이 있는 사람. 저녁이 있는 삶. 네. 저녁이 있는 삶인데 그 책을 쭉 읽어봤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진보적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이분이 10년 전에 2000년에도 똑같은 제목의 책을 냈거든요. 제목은 달랐죠. 그 책 제목이 진보적 자유주의였어요. 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하나같이 신자유주의가 옳다라는 겁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시켜야 되고 금융시장을 풀어야 되고 재벌을 개혁을 해야 되고 경제민주화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공부했던 1980년대 영국 있죠. 대처가 지배했던 그 영국을 아이디어라는 세계를 구사해놓고 이거를 진보적 자유주의로 해놨어요. 그랬는데 이 양반이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가 터지는 걸 보고 나서는 생각을 바꿔요. 그러면서 내가 좀 생각을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저녁이 있는 삶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복지를 누려야 된다.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저녁 때는 퇴근해갖고 저녁 있는 삶을 누려야 된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뒤에 씁니다. 그러면은 당신 사회민주주의 아닙니까? 했더니 절대로 사회민주주의는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 정도의 얘기다라고 아예 분명히 거기 써놨습니다. 똑같은 식의 표현을 최장식 교수가 얘기해요. 최장식 교수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사회민주주의를 알고 있거든요. 최장식 교수 본인을 사회민주라고 하면 펄쩍 뜁니다. 자기 자유주의라고.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자기가 얘기하는 게 유럽 사민주의가 아니고 유럽의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 그 다음에 스웨덴에 지금 집권한 온건 보수당 정도의 얘기다. 온건 보수당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3인당이 만든 복지를 깨고 있어요. 저 정도 얘기가 최장직 교수 얘기인데 이분들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최장직 교수님이랑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최태욱 교수님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유종일 그 다음에 정동영, 천정배 민주당의 가장 왼쪽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유럽에 딱 갖다 놓으면 온건 보수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정당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조차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나마 노동을 좀 도와주실 것이고 복지를 늘리는데 좀 도와줄 거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갈 수는 있지만은 하지만 한계가 있고 특히 이분들은 전통적인 그 유럽의 노동운동이라든가 사회주의 내지는 사회민주라는 항상 거리를 두는 분들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손학규, 최장집, 정동영, 그 다음에 최태욱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부분 다 미국식 리버럴을 공부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사회민주주의라든가 뭔가 하여튼 사자가 들어가는 이런 것과는 거리를 두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는 억제를 해야 되지만은 자본주의를 사회민주 정도로 억제하거나 아니면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좀 심한데? 말하자면 스웨덴 정도 복지국가는 좀 너무 심하게 나왔으니까 좀 더 오른쪽으로 가자. 세금 좀 줄이고 노동권도 좀 줄이고 실업상도 좀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가자는 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꿈꾸는 그 잠정기 유토피아에서는 이분들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이고 그런 점에서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이고 그런 것이 이제 복지정책, 복지노선, 노동운동에 대한 노선 그다음에 노동운동이 이 재벌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민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전체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문재인 같은 경우는 직접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체제가 가장 나쁜 체제고 유럽식 사회민주주의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를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직접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문재인도 유럽 복지국가를 얘기를 하죠. 근데 문재인 그분을 도와주시는 그 이 경북대 이정우 교수라고 계세요. 네. 이분도 그런 발언을 하세요. 그런데 그럼 사회민주주의를 하자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 그냥 복지국가 정도로 하자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 지금 복지국가거든요. 독일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거는 독일 3인당이 아니고 독일의 기민당이에요. 기민당이 40년을 집권했고 3인당이 집권한 거는 다 합쳐봐야 15년도 안 돼요. 근데 문재인은 분명히 그랬어요.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질문은 하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띄엄띄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일종의 초지일관되게 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학대가 아니고
대표님 배터리가 다 됐어요? 네. 예. 네. 그,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마무리.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